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의 긴급 개입 절차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국제노동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지요. ILO는 국가 비상사태의 업무 복귀 명령은 합법일 수 있으나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분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의 중단의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노동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물연대의 업무 개시 명령은 ILO 협약 위반이다 이거지요. 김필성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스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왜 정치권이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물연대 파업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ILO 긴급 개입이라는 말은 국제기구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국내법보다 ILO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등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직접 문제를 삼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은 것처럼 노동권 침해는 지금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LO 조약도 한EU, FTA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이나 EU에 대한 수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국제통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라고 했던 경위 아닙니까? 바닥을 뚫고 들어가던 지지율이 이번 화물연대에 대한 응징적 대응으로 지지율 반등을 가져오면서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화물연대에 아예 색깔론까지 입혀 푸켓과 같은 위협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나섰으니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이겁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내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을 위한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입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위가 졸음운전입니다.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화물차가 달려야 되겠습니까? 대화와 협상 대신 협박과 윽박지르기, 업무 개시 명령 등 국민과 대화 타협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믿겨지지 않는 발언입니다.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입니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도 이렇게 밝혔지요. 원래 노동 분야에 관한 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인 나라였다. 전태일 열사를 기억해보라. 정부의 노동부는 언제나 재벌 대기업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서였다. ILO 협약 중에서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월 26일에서야 국회에서 비준했다. 일단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명령이 곧 법이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국 보수층의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절대 권력자에 대한 추종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을 결집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잘 살기 위해서는 당분간 민주주의를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래 우리 땅에 독재자가 심어놓은 정치관념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태임을 보수층도 피부로 느끼고 결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북 관계는 더욱 경직되고 노사 갈등을 격화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수구 세력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에 유리한 상황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다가오는 한국의 경제위기, 윤석열 정권에서 출구는 없다. 추경호가 12월 1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역 적자는 별 문제가 아니며 무역 외수지로 충분하게 외환관리를 할 수 있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았던 그가 갑자기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가 위기를 인정한 것은 수출 급감과 연간 무역 적자 500억 달러 때문이다. 11월 한 달 동안만 수출이 마이너스 11.4% 줄어들었다. 무역 수지는 8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한 것은 다가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내년이 되면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다. 추경호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외환 보유고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추경호를 위시한 현 정부의 경제팀들은 대부분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많아서 큰 걱정이 없으며 무역 외수지의 이익으로 외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추경호가 자신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외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경제 관료로서의 능력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경제외적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법이다. 추경호의 이런 고백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 한국은 침몰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무역 적자와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될 경제 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대외 정책에 실패해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팀이 더 크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호 경제팀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추경호는 국가 경제를 운영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다. 기껏해야 국가재산 팔아먹을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겠는가?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할 수 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책도 바뀌지 않는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것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가 스스로 커브를 그리면서 우리를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기적은 오지 않는다. 윤석열과 그의 외교안보팀들은 한국의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대외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고 별로 시장의 역할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유럽에 추파를 던졌다. 유럽 시장을 아무리 개척한다 해도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중국 시장은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나치게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원자재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우크라이나로 국산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폴란드 방산 수출을 자랑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현명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에 대한 양해를 얻어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한국은 하지 못하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다가오면 한국은 출구가 없다. 앞으로의 경제 침체가 과거와 다르게 더 무서운 것은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왔던 미국과 유럽은 상당 기간 보호무역이 판치는 중상주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우리가 놀아왔던 곳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세계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 세계로 양분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호무역의 덫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체제가 훨씬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서로 보호무역에 담벽을 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당연히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되는 세계로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유리한 점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경기 침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가져다 준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중국의 벽도 넘을 수 있다. 북한은 우리가 유라시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실현시킬 방도가 없다. 그리하여 정말로 위기가 다가오면 윤석열 정권은 강력한 퇴진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방도가 없다.
앞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한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윤석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김건희는 천공에게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을 보면 마치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보는 것 같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천공은 요승이자 괴승이라고 하는 라스푸틴과 이미지가 겹친다. 어찌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 문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니 유일한 해결책 역시 사람 교체 아니겠습니까? 법치를 통일시했던 경정권은 해외 나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더니 ILO 협약을 위반했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더니 화물연대를 탄압으로 본인만 살 길이 됐고, ILO 협약 위반으로 나라의 수출길을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나라는 죽는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120시간 노동, 인도와 아프리카의 손발 노동을 말하더니 노동의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지 6개월 만에 북핵 위협과 동일시하는 경정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까? 빠를수록 생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